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정신을 잠깐 놓고 있는 사이에 시그널 사인을 못 봐서 약간 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행정부 1차관에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 박근혜 인사는 굉장한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국가기록원장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안전행정부 1차관에 임명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경국 기록원장이 임명된 안행부 제1차관, 1차관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자리라고 합니다. 왜 국가기록원장을 안행부 1차관으로 영전을 시켰을까요? 과거 국가기록원장이 안행부 차관보로 승진한 적은 있지만은 안행부 내에서도 장관을 제외하고는 가장 힘이 막강한 1차관에 국가기록원장이 임명된 적은 없습니다. 오늘 블로그 IM피터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박경국 안행부 차관 임명은 박근혜의 대화록 보원 인사다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박경국 기록원장은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공개하도록 만든 수문 조연 중에 한 명이죠. 국정원은 국정원 내에 보관 중이던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국정원 고유의 공공기록물이라면서 대화록 전문을 공개합니다.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한 배경에 바로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있는 거죠. 국정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특히 박경국 기록원장은 지난 6월 27일 국가기록관리 분야 최고기관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기록물이면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고유의 공공기록물이라고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유권 해석을 해줌으로써 국정원은 그야말로 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지적을 피해가게 되는 거죠. 박근혜의 보원 인사,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의 제1차관 영전만 보더라도 지금 박근혜 청와대에 얼마나 국정원의 입김이 깊숙이 가냐고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조합원, 출자금 납입 기준으로 조합원이 22,000명을 오늘 아침에 돌파했습니다. 이제 23,000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매달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가입을 해야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 순항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가입자 수 22,000명이 전원 조합비를 4월 1일부터 낸다 손 치더라도 예상되는 수입은 월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희 조합원들 남들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정자를 하거나 혹은 자신의 가족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족인 경우에는 대표 조합원 한 명만 구독료 성격의 조합비를 내도록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숫자는 많아야 16,000, 7,000명 정도 됩니다. 100% 납부를 한다 손 치더라도 1억 6천, 7천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월. 지금 저희들은 월 2억 이상의 수입이 없으면 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법은 조합원 숫자를 늘리는 거죠. 물론 컨텐츠가 좋으면 조합원 숫자 무지하게 늘어날 겁니다. 4월 1일부터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동안 오디오와 비디오로 나가는 TV 뉴스 시작되면은 조합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 미리 가입해서 지금은 라디오지만 나중에는 TV까지 즐길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조합원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충족감 이외에 조합원과 조합원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들 지금 그 기반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최근 적금 들어 기탄 분이 20자를 정자를 한 건지 가입한 건지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능소아님인데요. 부산에 계신 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자네요. 정자 29자. 100만 원을 정자하셨습니다. 능소아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생인 혜준님, 그리고 언니인 혜지님, 행부인 학봉님, 성은 일부러 안 부릅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리고 우리 능소아님과 함께 일하시는 이 부장님, 그리고 최모씨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상단의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매우 쉽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첫 사설은 국정원에 대한 겁니다.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겁니다. 국정원의 간첩 사건,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사설입니다. 피의자에게 협조를 구걸하는 증거조작 수사. 들어보시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진상규명 조사가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에서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부조사 결과보고서를 건네받아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나 진상규명에 대한 회의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증거 조작을 했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내부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부조사 결과보고서를 건네받아서 지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국정원은 A4 용지 20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20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의
요체는 조작은 없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출입경,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출입국이죠. 출입경 기록 등의 문건 입수에 관여한 현지 국정원 요원의 신원에 대해서도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자신들의 설명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문건 등 증거물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의 이 답변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피의자, 즉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검찰로서는 답변서 내용을 기초로 관련된 국정원 요원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국정원 쪽의 주장이 과연 진실에 부합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검증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제출 요구나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은 필수적이며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도 실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과연 검찰이 국정원의 높은 벽을 뛰어넘어 이런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검찰의 진상규명 조사 활동이 지닌 치명적 한계는 피조사자인 국정원의 협조에 의존하는 조사라는 점이다.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거나 이들로부터 진술을 받으려면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알리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정원 직원법도 걸림돌로 버티고 있다.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가 드러난 선양 총영사관 국정원 파견 직원 이 아무개 영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거기다 검찰 스스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이니 진상규명의 열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국정원 법에 따르면은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들으려면 국정원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일종의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범죄가 의심되는 그런 사안에서마저 국정원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된다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건 누구라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항입니다. 국정원이 그야말로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위에 존재하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모든 기관은 다 평등합니다. 원래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게다가 국정원의 그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쪽은 바로 검찰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그야말로 한 몸으로 엮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의문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중국과의 사법공조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도 알 수 없다. 국정원 쪽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위조라고 밝힌 것은 발급 절차상의 문제일 뿐 내용의 위조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쪽이 검찰 쪽 문서 3건을 위조라고 밝히면서 이들 문서와 상반된 내용의 변호인 쪽 문서를 진본이라고 확인한 점을 보면 국정원의 이런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검찰이 이런 대목에 대해서라도 중국 정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면 정치권의 불필요한 공방을 줄일 수 있을 텐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국회에 이번 사건을 특별검사 임명법 제청 청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진상조사가 지지부진할수록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네.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검찰과 국정원이 관여한 이번 증거조작 혐의 사건, 증거조작 의심 사건이야말로 특검에 다뤄야 될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특검이 나오는 겁니까? 권력의 입김이 세서 권력의 영향 아래에 있는 현재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 특검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검찰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일 경우 자기 자신의 일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번 증거조작 의심 사건이야말로 특검에 해당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한다고 떨고 있으니까 지금은 지켜보는 단계입니다만은 이거야말로 특검으로 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 특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입니까? 이렇게 하나 둘 쌓이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법과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그 다음에는 국민의 저항만이 남아있을 뿐인 겁니다. 박근혜 정권 맹심하세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넘겼다고 그야말로 안도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점입니다. 예,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세븐에 허락했죠.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가입,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전화 이용하셔도 됩니다.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린다고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예, 조합원 가입 세 분 해주셨네요. 네. 예,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MBHYHY. 네. MBHYHY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주소는 아직 기재하지 않으셨는데요. 커피스마일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대구 수성구 시지동 대구 아가씨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 아가씨님은요,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주셨어요. 백수 탈출하면 꼭 조합원 가입하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가입 완료했습니다. 라고요. 백수 탈출하신 모양이죠. 축하드리면서 감사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주님은 연락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맹기남 선생님이 연극이 됐는데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라고 주셨는데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오늘 저녁 7시 반까지 벙커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공동관람이 있을 예정인데요. 제가 방송 끝나면은 다 일일이 전화 걸어서 표가 몇 명이 올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쪽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서 은하수를 아시나요? 맞죠? 은하수를 아시나요? 예. 제목, 뭐, 은하수만 알지 아시나요는 잘 모릅니다. 예. 은하수를 아시나요? 공동관람. 오전님도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게시판에, 전화번호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사에서, 조합에 전화를 했었든지 좀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선택한, 뭐 요즘 보면요, 괜찮은 칼럼이나 괜찮은 사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뭘 선택할까 매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선택은 경향신문 양건모 논설위원의 칼럼 괴물 4대강을 이명박근혜 작품으로 남길 테냐라고 질문하는 양건모 기자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보다는 조금 후배인데요. 예. 경향신문 논설위원회에 있는 양건모 논설위원의 괴물 4대강을 이명박근혜 작품으로 남길 테냐 들어봅시다. 4대강 사업, 하도 거짓과 사기극의 연속이어서 이골이 난성 싶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은 절대로 없다고 이명박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공언했다. 수공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정책자금 지원, 수도요금 인상 등을 요청했다.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8조 원을 강제로 떠맡은 수공으로선 정부 지원 말고는 달리 부채를 해소할 방도가 없을 것이다. 정부도 안다. 친수구역 사업만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물값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3년 6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다. 사실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직접 투입한 8조 원의 이자 4천억 원가량을 매년 대납하는 정부로서도 정부 재정 부담이 작지 않다. 요체는 국고 지원이든 수도요금이든 인상이든 4대강 사업의 고통을 다시 국민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이다. 양건모 논설위원이 지적했다시피 4대강 사업은 하도 거짓과 사기극의 연속이어서 정말 말하기에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결국은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그 빚을 메꾸겠다는 이런 단계까지 접어들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양건모 논설위원은 분명 실패했다라고 단언합니다. 4대강 사업의 목적으로 내걸었던 수량 확보,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이거 모두 거짓으로 판명난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아니에요.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홍수 예방 목표도 달성이 불투명하다.
라고 2013년 1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애초 처음부터 허위의 목표를 내걸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유는 역시 감사원의 지난해 8월 감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우나 재치수준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 대행보의 수를 늘리고 과도하게 준수를 했다는 겁니다. 걔 홍수 예방을 하겠다면서 4대강을 파내는데 한 1m, 2m만 파내도 될 것을 4m, 5m 파낸 거예요. 왜? 나중에 대운하로 만들기 위해서 사기를 쳤던 겁니다. 아니 19세기도 아니고 19세기에는 운하가 그런 대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하 이건 다 19세기 작품들이에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와가지고 4대강을 운하로 연결하겠다는 그 터무니없는 이런 삽질적인 발상을 결국은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하자 4대강 사업 치수사업이라고 사기쳐놓고 그 내용적으로는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강의 바닥을 있는 대로 파제꼈으니 환경 파괴는 물론이요 예산 오버 결국은 이런 꼴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태계 파괴, 수질 악화 이런 각종 피해가 결국은 대행보 그리고 깊은 준설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구는 있는 셈입니다. 해결책은 있어요. 배를 띄우는 것을 포기하고 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 재자연화의 길이 바로 그겁니다. 흐르는 강을 거대한 인공호수로 바꿔놓은 4대강 사업. 그 자연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4대강의 습지 41%가 사라졌다. 수생태계도 교란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 녹조라떼가 웅변한 수질 악화는 환경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이 대부분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악화됐다는 것이다. 오염된 물이 맑은 물로 바뀌고 사라졌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세계적인 하천 전문가 한스 베른하르트 독일 칼스루헤대 교수가 전하는 독일의 사례가 교훈이다. 독일도 과거 4대강 사업과 유사한 것을 벌였다. 댐이나 보를 만들고 대규모 준설을 하고 제방을 높였다. 한데 홍수가 늘고 수질이 오염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 강사업의 잘못을 깨닫고 더는 같은 파괴를 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차원에서 2000년 제정한 것이 물관리 지침이다. 법령은 자연 상태인 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파괴한 곳은 복원을 원칙으로 한다. 강의 복원을 위해 독일에선 둔치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댐을 철거하고 준설로 비어있는 강바닥을 모래로 집어넣었다. 네. 독일의 사례, 우리의 타산지석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상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사기극이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미 나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조사,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등 사업 주체들에 대한 검증이 수반돼야 하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기 전에 4대강의 재자연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독일도 이미 물관리 지침에 따라서 둔치에 콘크리트로 그냥 떡칠해 놓은 거를 다 걷어내고 그리고 바닥에 오히려 모래를 들이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4대강의 재자연화입니다. 중간중간에 마구잡이로 쌓아놓은 보는 철거하고 그리고 깊이 판, 깊이 준설한 그 강바닥은 자연의 복수에 의해서 메꿔지더라도 다시 파내지 않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간데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약속 하도 많이 어겨가지고요. 이제 뭘 어겼다고 얘기하기도 입만 아플 지경입니다. 4대강에 대한 약속,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그 약속 사라져버렸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이제야 그것도 반쪽으로 가동되는 게 실상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의 10년 업무보고에도 4대강은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뭉개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 해소를 위해 수도요금을 들먹거리는 것은 그야말로 어느 도단입니다.
4대강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걸음이 조심스럽다 못해 수상해 보입니다. 지난해 6월, 8월 감사원 발표 때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일이다. 전모를 확실히 밝히고 진상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알아야 한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 닮은 목소리로 이정현 홍보수석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던 추상 같은 기세 어디 갔습니까? 이러니 밀약설까지 나오는 겁니다. 밀약설? 이명박근혜가 밀약했다는 얘기예요.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현 정권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 뭡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시켜준 이명박에게 박근혜가 약점이라도 잡힌 겁니까? 박근혜 정부가 감사원 감사에서 명백히 지적한 4대강 사업의 난맥을 묵살하고 4대강의 진정한 복원을 위한 과제를 외면하고 간다면 각오할 게 있습니다. 인공 괴물이 되어갈 4대강은 이명박근혜의 합작품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뿐입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12월 19일의 부정선거 역시 이명박근혜의 합작품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 기록만 되고 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심판이 있을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끊임없이 조합원은 늘고 있습니다. 예, 빨리 늘 때도 있고 적게 늘 때도 있지만은 늘기는 납니다. 예, 오늘 또 이 시간에 두 분 더 가입해 주셨네요. 크림 엣지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득이야 님도 조합원 가입해 주셨네요. 예, 출자금 납입도 조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텔라비 님이 회사 후배가 저희 건의로 가입해서 저녁을 한번 사기로 했다고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식구가 하고 있습니다. 최혜윤 아나운서입니다. 예. 디디님은 국민TV 내부의 소식에도 정통하신 모양이에요. 최혜윤 아나 목소리인가요? 변현주 아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슈리97님은 4월 시청료와 관련해서 자꾸 한 사람당 10,000원, 가족대표 1인 10,000원 이런 식으로 딱 한정을 짓지 말았으면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한정 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곧 그 고지가 나갈 건데요. 가족의 경우에는 10,000원 이상입니다. 10,000원 이상이라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즉 가족 5명이 가입을 했을 경우 낼 수 있는 조합비는 10,000원이긴 합니다만은 20,000원을 내든 30,000원을 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니멈 최저한도가 10,000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지시켜 나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3개년 계획. 제가 보기에는 474 중에서 제일 골 때리는 게 임기 중 3년 만에 지금 2만 달러인 국민소득을 4만 달러로 더블로 높이겠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물론 뭐 주장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목표가 높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2만 달러 소득을 박근혜 임기 말에 4만 달러까지 올리려면은 매년 33% 이상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중에서 3%에서 5%를 넘는 나라 없고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박근혜의 경제 살리기는 결국은 재벌들만 그렇게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한겨레신문의 오늘 박순빈 논설위원이 줄푸세로 돌아간 박근혜 정부라는 칼럼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속지 맙시다. 들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읽고 느낀 소감을 한마디로 하면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 허탈했다. 입으로는 장밋빛 미래를 그렸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과거 레퍼토리의 나열이다. 목표와 수단, 결과와 과정이 엇갈리고 상충하는 정책들까지 뒤죽박죽 채웠다. 바탕에는 줄푸세 정신이 깔려있다. 줄푸세라는 것은 세금과 정부 규모는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2007년 17대 대선 때 당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 맞서 내건 구호였습니다. 줄푸세. 세금과 정부 규모는 줄인다. 세금은 줄인다. 규제는 푼다.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 그래서 줄푸세였습니다. 정작 실행은 17대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맡았죠. 하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신통치 않자 5년 뒤 18대 대선에 나선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와는 짐짓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줄푸세와는 상극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어떤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를 얻는 데 성공을 했죠. 예, 김무성이가 얘기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공주답게 참모들이 써주는 공약을 그대로 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대로 읽어주는 공약에 쏘가서 찍어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집권 1년 만에 박 대통령은 줄푸세를 부활시켰다.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공공부문을 줄이며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는 것으로 줄푸세 공약 그대로다. 특히 규제 철폐에 대한 집념은 이명박 정부보다 더 세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규제 혁신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자고 수석 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 의료, 교육, 금융, 관광 같은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했다. 정부 각 부처는 대통령의 거듭된 주문에 따라 탈규제의 신화에 몰입했다. 정부 개입을 줄여 규제를 풀면 기업이 투자를 풀고 투자가 늘면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면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살아나면서 내수와 수출 불균형이 해소될까? 하지만 줄푸세의 공식이 현실에선 이처럼 쉽게 성립하지 않는다. 경험적으로는 오히려 반대의 사례가 많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줄푸세 정신에 충실했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명박은 당선인 시절부터 전봇대 뽑기 그리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신을 전파하면서 세금을 줄이고 규제 푸는 일을 밀어붙였습니다. 전봇대 뽑았던 거 참 유명하죠. 예. 그러면서 연간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흑공약이었습니다. 이명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발음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열의를 확 받습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동안 국내 총 투자의 실질 증가율은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0%입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2.6%로 참여정부의 4.9%의 견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내수의 다른 한쪽인 민간 소비 증가율 역시 2011년 이후 3년째 경제 성장률을 밑돌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보다도 내수 민간 소비 증가율이 낮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나라의 부가 일부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더 낮아지는 거죠. 부가 골고루 분배가 되면은 같아야 마땅해요. 고환율 정책에 힘입어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잔치에 머물고 있죠. 과거에는 수출이 잘 되면은 우리나라도 잘 살았습니다만 지금은 수출이 잘 돼도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만의 잔치인 거죠. 재벌기업들, 대기업들은 수십조, 수백조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만 그 대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립니까? 지금 대기업의 직원들 되는 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결코 고용에 큰 도움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참여정부에서 연평균 4.3%였던 경제성장률 이명박 정부에서는 2.9%로 떨어졌죠. 섣불리 정부 개입을 축소하고 규제를 풀다가는 재앙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이제 실패한 것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판명이 났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바로 반면교사의 사례입니다. 그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탈규제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다시 규제의 고삐를 쥐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에서만 규제 타령이 울려 퍼지니 쓴웃음만 나옵니다. 규제를 풀었더니 그 푼 규제의 틈을 타고 대기업, 재벌 기업들만 배를 불리면서 99%를 오히려 수탈하는 그런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3개년 계획은 2017년까지 잠재 성장률 4%대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물가 상승 압력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줄푸세라는 수단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입니다. 줄푸세 정신의 요체는 정부는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개년 계획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정부 주도로 4% 회복하겠다는 건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려면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펴고 소득과 자원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며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들 간의 갈등 조정과 사회 통합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줄푸세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길입니다. 결국은 박근혜 정권 매사가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말과는 다른 정반대의 목표를 내세우면서 그 수단을 역시 정반대의 수단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비극이고 그 비극의 정권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예, 경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석훈 박사의 경향신문 칼럼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규제 완화, 이게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태 분야의 일자리는 줄인다는 지적입니다. 들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17대 대통령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때의 대표적 구호는 줄푸세였다. 규제 완화가 대표적 경제 입장이었다. 대통령에 당선될 때는 경제 민주화였다. 박근혜 정부 2년차 대통령이 다시 17대 대선 후보 경선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이 규제 완화라는 용어는 대표적 신자유주의 용어다. 영미권에서는 레귤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정부가 무엇인가를 금지하는 것, 즉 규제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렇지만 불어권에서는 이 용어를 조절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정부가 무엇인가를 금지한다는 것과 정부가 전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조절한다는 것은 뉘앙스가 다르다. 유럽 중앙은행을 만들어 통합화폐를 만들어냈는데 중요한 이론을 제공한 미셀 아클리에타가 대표적 조절학파다.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규제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다시 규제 완화라는 그야말로 낡은 용어를 들고 나와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석훈 박사의 지적은 이런 겁니다. 규제 완화를 하면은 일자리가 생겨나느냐? 구체적 분야에서 지금 한국 기업의 투자 위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들여다봐야지 이렇게 지나친 일반론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규제 완화를 한다 하면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건 등식이 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반론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환경 혹은 생태 분야에서 규제 완화는 일자리를 오히려 줄인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할 때 주요 공약의 하나로 녹색 고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환경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기술 투자 등 기업의 대응이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신규 고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를 박근혜 정부처럼 죽으라고 없애는 게 경제 기조라면은 당연히 환경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연구개발은 물론 있던 고용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산업용 보일러 연료 벙커 CU 중유에서 전기로 대체하는 건데요. 그냥 콘센트에 플러그만 꽂으면 되는 것을 누가 맺혔다고 복잡한 연료를 써가면서 대기 오염도 줄이고 에너지 효율도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겠느냐. 그래서 전기로 대체했더니 오히려 고용이 줄었다는 우석훈 박사의 이야기 다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하면서 라디오 평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